주말 뉴스쇼 3부 한 주간 화제 인터뷰를 복습하고 정리하는 김현정의 뉴스쇼 하이라이트. 오늘도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서울신문 이민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만나볼 인터뷰 주인공은 지난 10일 수요일 민주당을 탈당한 원칙과 상식의 조응천 의원입니다. 인터뷰는 탈당 다음 날인 목요일에 이뤄졌고요. 인터뷰 듣고 와서 저희 얘기 나눌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양심 때문입니다. 이 비정상 정치에 숨죽이며 그냥 끌려가는 건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 국민은 이 기득권 정치를 심판하기 위해 여의도 정치에 물들지 않은 두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뽑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치도 이재명 정치도 실패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치로 가기 위한 개혁 대연합, 미래 대연합을 제안합니다.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모든 세력과 연대하고 연합할 것입니다. 원칙과 상식 3인방 가운데 한 사람, 조응천 의원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죠. 어서 오십시오. 예. 제가 소개할 때마다 항상 민주당 조응천 의원 하다가 오늘 갑자기 앞을 떼니까 좀 허전하네요. 아침까지만 해도 이원욱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4명이 다 같이 한다. 아침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결국 윤영찬 의원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좀 황당? 당황?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니, 갑자기 그런 건 아니고요. 한 2, 3일 전부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 윤영찬 의원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 3일 전부터요? 네네네. 잔류냐 신당이냐 이제 고민할 마지막 그 상황까지 왔다. 예. 그럼 뭔 소리야? 지금 우린 옛날에 도원결을 다 했는데. 그러니까 2, 3일 전에 갑자기 잔류냐 신당이냐를 결정해야 되는 단계에 왔다. 네,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예. 그리고 자기는 우리처럼 혁명가는 못 되는 모양이다. 뭐가 그렇게 밟히는 게 많은지 모르겠다. 고민 좀 해보고 말씀드리겠다. 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즉시 소환해가지고 지금 뭔 소리냐 라고 했고 그런 거를 엄청나게 했고요. 근데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전세입자가 난리치면서 태거 불응한다고 집주인이 나가야 되냐. 뭐 이래요. 총선 지나고 나면은 비명들도 뭐 충분히 자유로워질 것이고 전당대회에서 또 비명들의 승산이 충분히 있다. 우리가 왜 집주인인데 왜 나가냐. 집주인인 우리가 왜 나가느냐라는 이야기를 이제 갑자기 하기 시작해요. 예.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중간에 도대체 왜 이러냐. 예. 근데 저도 그렇지만은 뭐 많은 분들이 설득 회유 같은 게 들어왔는데 특히 윤영찬 의원은 그 문재인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분들. 예. 그쪽 그룹의 결속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임종석 뭐 이런 분들. 네네네. 예. 그분들의 작업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어제 임종석 실장이 얼마나 많은 날 동안 통음을 했는지 모른다 이런 말도 했던 것 같아요. 했더라고요. 그리고 윤영찬 의원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마 함께 남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구나. 임종석 실장 등 그 얘기도 조금 내비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밟히는 게 많은지에 이게 포함이 되는 거죠. 현근택 변호사의 이 성희롱 논란이 그 직전에 불거졌단 말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지금 같은 지역구에 도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쟁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영찬 의원이 마음을 돌린 거 아니냐.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영찬 의원이 저희들한테 그런 문자를 보내고 저희가 뭐냐 그러고 했던 거는 그 보도 훨씬 전이고요. 네. 보도가 된 거 전이긴 합니다만 그 지역구에서는 이미 이 상황들이 그때 그 술자리에서의 상황들이 소문으로 다 돌고 있었다 이런 얘기는 그건 들리더라고요.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소문으로 동거하고 보도가 돼가지고 이슈가 된 건 다르죠. 특히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크게 된 것은 그 텔레그램 문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윤영찬 의원 멱살 잡고 방으로 데리고 와서 막 난리칠 때 그때 정성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찍힌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과연 이게 사당하다 어쩌다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뭐가 그렇게 밟히는 게 많은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한 거고. 혹시 그러면 저 문자가 일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정성호 의원 같은 베테랑 중진이 저 카메라 기자들이 찍는 걸 모르고 저렇게 문자를 보냈겠느냐.
저거 혹시 윤영찬 의원한테 어떤 시그널을 보내기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평론가들도 계시던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참 얼척 없고요. 적어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어저께도 그렇고 뭐 요즘 계속 지역 가서 나온다 도와달라. 저요. 예. 예전보다 훨씬 더 뭐라 그럴까 뭐 제 주관적인 내피셜인지는 모르겠으나 좋아요. 반응이. 주변 반응이요? 예, 엄청 좋아요. 화이팅 그러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뭐 공천 때문에 저희가 나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 이 원칙과 상식이 민주당을 떠나고 새로운 정치에 새로운 길을 내고 기풍을 진작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손상을 가하고 이미지에 그 타격을 주기 위한 그런 작업이고요. 윤영찬이 저렇게 했을 거다. 그러니까 니네도 공천 때문 아니냐. 공천 못 받으니까 나간 거 아니냐. 그거 연상시키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저희는 애초부터 그거는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35년 됐다. 이재명 대표와. 알아온지. 예. 연수원 동기다. 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옹호하는 얘기 조금만 하면은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겠냐 내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시면서 기호 3번 달고 나는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기호 3번이 정의당이에요. 네. 6석 가지고 있기 때문에 6석은 당연히 넘습니까? 7석을 무조건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죠. 7석 이상은. 7석 이상이면 기호 3번인데 기호 3번 달고 신당으로 같이 나옵니까? 다? 지금 그게 목표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1차 목표는 7석 이상 그리고 지지율은 15% 이상. 네. 그 선거 비용 보전. 예. 네. 근데 그게 이제 7석이 한 당으로 혹은 두 세력 정도가 합쳐서 7석이냐 아니면 진짜 대여섯 세력이 다 뭉쳐서 커다란 7석이 그렇게 되면 7석 넘어갈 수도 있죠. 훨씬. 커다란 텐트냐 이 문제인데 일단 첫 단추는 원칙과 상식의 첫 단추는 박원석, 정택은 두 인물과 함께 하신다는 게 맞습니까? 일단 한번 뵀고요. 예. 예. 썸도 좀 맞춰봤고. 아, 예. 썸 타셨어요. 예. 이낙연 중심의 신당 여기 아마 원칙과 상식도 들어가는 느낌으로 조사한 것 같아요. 아니, 저희가 들어가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네, 이낙연 중심의 신당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8.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술적으로만 더해보면 13.9 더하기 8.7 하면은 이게 어떻게 나 22.6인가요? 예. 이 정도가 나오는 상황이네요. 그럼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 엄청나게 예. 나오네요.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 이 정도로 기호 3번 달고 한 당으로 나가면 몇 석 정도가 가능하다고 아유, 대략. 그러면 뭐 교섭단체는 무조건 하는 거고요. 네, 무조건 하는 거고 뭐 한 30-40석 정도는 뭐 가능하리라고 보여지는데 저게 뭐 그대로 유지가 될지 또 더 커질지 어쩔지 뭐 얼마나 잘 뭉치느냐 그게 물리적인 결합이 아니고요. 화학적으로 결합이 돼야 되거든요. 맞아요. 예. 케미. 예, 케미가 케미스트리. 맞아야 되는데 지금 지긋지긋한 이 당내 민주주의 문제 예. 그리고 국회의원 뭐 의정 활동 얼마나 자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좀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고. 근데 뭐 이낙연, 박원석 이런 분들하고 케미를 맞추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솔직히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완전 다른 당이었잖아요. 상대당 이쪽하고의 간극은 좀 큰 거 아니에요? 어저께 천하람 위원장이 뭐 나와가지고 저희한테 러브콜을 잠깐 한 것 같은데 방송에서 예, 뭐 저희한테도 뭐 합리적인 진보다라고 예. 뭐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뭐 그러면 저희도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거기 뭐 합리적인 보수인 것 같으니까 네. 좋게 본다 그렇게 말씀. 합리라는 교집합으로 만날 수 있다. 양극단이거나 혐오, 분열 조장하는 그런 세력은 아니거든요. 허허. 네.
네, 원칙과 상식 조응천 의원 인터뷰 듣고 왔습니다. 인터뷰는 탈당 다음 날인 목요일에 이뤄졌고요. 조 의원은 이제 현재 상황을 일진 없는 다른 학교로 전학 간 기분이다 비유를 하기도 했는데, 근데 원칙과 상식 의원이 원래 4명인데 윤영찬 의원이 이제 잔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좀 집중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또 당 내에서도 고민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기호 3번을 달려면은 7석은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내용 바탕으로 이제 취재 뒷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칙과 상식 의원들 탈당한 날에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 퇴원 날인 거잖아요. 이 전후 관계가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공식적인 얘기들로만 들어보면은 사실 연관성이 없다라고 얘기들은 하고 있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 쪽 얘기를 들어보면 그날이 1월 10일 날 퇴원을 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갑자기 퇴원 결정하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걸 일단 물어본 이유도 그 전에 측근들 사이에서 이제 몇몇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 2주 정도 더 계실 것 같다 병원에. 네. 그랬는데 갑자기 좀 퇴원이 결정됐길래 물어봤더니 뭐 다른 고려 사항은 전혀 없고 병원에서 결정하는 대로 우리는 따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10일 날 퇴원을 했잖아요. 네. 그날 아침에는 일반식을 했고 그다음에 9일 저녁이죠. 그 전날 퇴원하기 전날 저녁부터 일반식을 했고 그 전에는 이제 쭉 죽을 먹었는데 네. 이렇게 일반식을 바꾸고 건강이 많이 호전이 돼가지고 병원에서 그런 결정을 내려서 그렇게 됐다. 이제 네. 이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요금 이제 표면적인 설명이고 다른 이제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설명을 들어보면은 좀 흔들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3명이 탈당을 하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그날 기준으로는 다음 날이죠. 그리고 이제 그제가 되는 건데 이낙연 네. 전 대표도 또 탈당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네. 사실 이외에도 이제 현직 의원들은 아니지만 조금씩 탈당하는 인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복귀를 하게 되면은 그래도 당에 좀 중심을 잡는다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런 해석을 하는 의원도 있더라고요. 그 이재명 대표가 복귀를 하게 되면은 지금 상황을 좀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해가지고 이제 그 병원에 입원하고 이런 상황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돌아오게 되면서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일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부각하고 싶었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뭐 해석은 그 이재명 대표가 복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뉴스가 좀 분산이 될 수가 있잖아요. 원칙과 상식 쪽에 기자회견에 집중이 네. 될 내용들이 좀 나눠질 수가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주류 비주류 이렇게 나눠보면 친명 네. 비명 나눠보면은 뉴스 전쟁을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더 그 사람들의 주목을 끌 거냐 이 전쟁에서 네. 그러니까 이걸 좀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소를 좀 제공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또 이게 추가로 탈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막기 위한 것도 있고 이제 뉴스 분산 효과도 있고 이렇다고 했는데, 근데 원칙과 상식 원래 의원들이 원래 지난주에 탈당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 피습으로 이제 좀 연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계속 우리는 이때 탈당할 거야 하면서 좀 기다려 왔는데 그 사이에 이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뭐 기대했던 거 어떤 메시지 이런 거는 뭘까요? 좀 전향적으로 만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원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사실 그거는 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제3지대 신당이라고 할까요? 지금 이제 이름도 만들어졌죠. 사실은 미래대연합인데 이쪽 네.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면은 결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공관위가 출범을 했던 거.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원칙과 상식에서 요구를 했던 거는 통합비대위로 전환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고 네. 통합비대위로 전환하자라고 하는 건데 네. 공관위는 통합비대위를 설치한 다음에 그 상황으로 보자라면요. 당 네. 지도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공관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공관위를 이미 만들어버렸다라는 건 뭐냐면은 지도부 체제를 흔들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명확한 답변이 됐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 공관위가 설치가 됐다라는 거는 뭐냐면 공관위원까지 다 임명을 해버렸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모 관계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더 이상 그러면은 총선의 공천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버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확답으로 느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 통합 비대위라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총선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얘기하는 건 총선에서 뭐 윤석열 정부를 야당 입장에서 심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 공천이 제일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건데 이거에 이제 개입을 못하게 만들었다. 이제 이런 점들이 아마 불만으로 보이고 그래서 결국 공천 문제를 배제했다라고 판단을 한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뒤집으면
공천에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원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서는 이제 결심을 했다. 근데 이제 또 윤영찬 의원이 잔류를 결정하면서 왜 윤영찬 의원은 남게 됐지? 왜냐면 이분들이 계속 넷이 같이 행동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두고 이날 인터뷰에서도 조홍천 의원 설명에 따르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계속 좀 설득을 함께 네. 좀 영향을 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안들은 저는 이제 어떻게 뭐 기사를 쓸 때도 그렇고 설명을 해드릴 때도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데 일단 공식 입장을 먼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공식 입장은 뭐냐면 그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당시 뭐 청와대 인사라든가 가까운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이 사람들이 꾸준히 설득을 해오고 이런 것들은 또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영향을 줘서 마지막에 결국 뒤집어졌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날 아침 상황을 봐도 갑자기 좀 뒤집어졌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는 오전 9시 40분에 기자회견이 예정이 돼 있었고 오전 9시 20분에 사전에 기자회견문을 공유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취재 편의를 위해서 이제 딱 시작할 때 기자회견 시작할 때 기사를 좀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조금 회견문을 공유를 해주잖아요, 주로. 근데 이 9시 20분이 됐는데 공유가 안 되더라고요. 그 상황은 딱 한 30여 분 전에 윤영찬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회견문에 보면 이름이 다 보통 들어가잖아요. 네. 뭐 누구 원칙과 상식에 누구 하는데 윤영찬 의원도 당연히 들어 있었겠죠. 그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30여 분 전에 못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회견문을 수정하는 이런 과정을 거친 걸로 좀 추정이 되거든요. 그럼 윤영찬 의원 입장에서도 이제 잔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굳이 그 나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3명의 의원들이 자기 때문에 기자회견에 차질을 받거나 이런 걸 원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직전에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됐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막판까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상황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해석들이 또 나오는 게 한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교로운 시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현근택 그 변호사의 그 성희롱 맞아요. 의혹이죠.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 이슈가 있었잖아요. 지금 그 기자회견 날이 1월 10일이었고 그다음에 그 전날 1월 9일 날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러니까 보도는 조금 전에 나왔는데 더 이제 명확하게 알려진 건 정성호 의원하고 이재명 대표가 문자 주고받으면서 이 내용들이 더 확실해졌고 왜냐하면 정성호 의원이 좀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강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윤리감찰단을 시켜가지고 감찰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왜 이재명 대표가 시켰다라고 하냐면 윤리감찰단은 그 일종의 직속 기구 같은 거예요. 당대표가 직접 움직이는 기구거든요.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이랑 논의한 끝에 감찰에 들어갔다. 그래서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정성호 의원은 이제 공천을 못 받도록 그렇게까지 조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의견을 낸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왜냐하면 현근택 변호사가 윤영찬 의원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민 상태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친명계 쪽에서는 그러니까 뭐 수박객이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명계 의원들 지역구에 가서 도전장을 낸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현근택 부원장이 결국엔 징계를 받게 되니까 공천에서 좀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있는데 다만 이건 이제 아직까지는 해석이라고 밖에는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윤리감찰단이 감찰을 시작한 거는 그야말로 뭐 경찰 수사로 치면 내사 정도 시작한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아직은 모르고 이게 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윤영찬 의원 본인이나 뭐 주변에서 원칙과 상식에서 얘기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칙과 상식에 이어서 그 다음 날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을 했잖아요. 사실 이낙연 전 대표는 앞서 뭐 원칙과 상식 의원들도 의미가 있지만 이낙연 전 대표가 가진 민주당에서 몸담아온 시간과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파급력이 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왜 이렇게 탈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모두가 추정하는 게 본인은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연히 다음 대선에 도전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대선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자기 세력이 좀 충분히 있어야 되겠죠. 물론 이낙연 전 대표가 당대표도 하고 당에서 있었던 기간들이 있지만 세력들이 좀 충분한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특히 이번에 총선을 거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안정적으로 지금 치러지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내부가 교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의원들이 교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러면 당장 이낙연 전 대표가 총선에 나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선이 목표라고 하더라도 그 사전 준비 단계에서부터 완전히 밀리게 되는 그런 그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세력을 어느 정도 총선 과정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사전에 조율을 좀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천권을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좀 공유를 해줬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어느 정도 수긍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당연히 지금 압도적인 당권을 갖고 있는데 굳이 내 몫을 나눠줄 이유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천에서 비명계들이 조금 이제 배제되는 것 같은 이런 그림이 만들어졌고,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대선이 목표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 수를 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대선 가기 전에 내 세력이 필요한데 네. 이 당 안에선 도저히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을 새롭게 만들게 되면은 기존에 자신을 따랐던 그런 이제 후보 같은 경우에도 와서 출마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민주당 내에서 이탈할 수 있는 세력들도 흡수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승리만 하게 된다라면은 또 새로운 세력을 구축해가지고 영역이 더 넓어지는 과정을 거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있는 것보다는 나오는 게 리스크가 있겠지만 그래도 대선 도전을 놓고 봤을 때는 세력을 확보하는 데는 훨씬 용이했을 거다. 이렇게 판단했을 걸로 좀 보입니다. 네. 예, 부연하자면 이제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좀 오래 있었던 민평연계 쪽 오래 계셨던 보좌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되게 한참 전부터 이낙연 전 대표가 계속 탈당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당 지도부에도 굉장히 여러 차례 경고를 했는데 당 지도부에서는 좀 되게 안일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낙연 대표가 남아서 할 게 없고 얻을 게 없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탈당을 했다고 보는 건데 어떻게 보면 사실 이준석 전 대표랑도 되게 유사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이낙연의 심정 이런 게 저희 정치부 방에 막 돌았었어요. 밖글로. 근데 이제 내용이 뭐 이낙연 대표가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 뭐 다 너무 자기를 공격해서 씁쓸하다. 그러니까 이런 심정적인 것도 저는 분명히 영향이 있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굉장히 큰 실수를 했던 게 전과자 발언 같은 게 그쵸.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발언 같은 건 사실 민주당을 아는 사람이라면 할 수가 없는 발언이다라는 게 이제 그 보좌관 얘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철학의 빈곤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수준으로 강하게 비판도 하고 이런 어이없는 실수를 이낙연이 왜 했을까를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굉장히 조급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탈당에 영향을 미쳤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3지대 얘기는 저희가 뒤에서 또 더 길게 좀 해보려고 하고요. 여기서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이제 퇴원을 하면서 이제 직무의 정치는 끝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메시지가 빛을 발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게 아까 얘기하신 그 정성호 의원과 그 메시지 주고받으면서 현금택은요 뭐 이 메시지 때문에 이게 첫 메시지가 됐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걸 두고선 여러 지점에서 봐야 될 게 뭐 정성호 의원이 그러면 과연 어떤 거냐 뭐 비선 실세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니면 또 친명 지키기 이런 것도 좀 여기서 드러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당 안팎의 시선이나 이런 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그날 문자가 공개된 날 그 정성호 의원이랑 통화를 했었는데 네. 정성호 의원이 이제 확인도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먼저 문자를 보냈고 네. 그 다음부터 찍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의견을 그 다음에 물어봤고 그 다음에 정성호 의원이 자기 의견 제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정성호 의원 얘기는 이런 거였어요. 일단은 소위 말하는 뭐 비선들끼리 그 징계 정도를 정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사무총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사무부총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한테까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 의원으로서 네. 쭉 의견을 전달했다. 이게 정성호 의원의 입장이고 물론 정성호 의원이 이제 친명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비선들끼리 또 결정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같이 있는 게 또 사실인 거고요. 네. 이제 어쨌든 그렇게 좀 해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정성호 의원이 이렇게 좀 확인을 해준 거에 대해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명을 한다라는 상황. 이게 왜냐면은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좀 쓴소리를 많이 한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 레드팀이라고도 많이 불러요. 네. 그러니까 김영진 의원이랑 같이요. 그러니까 결국 현근택 변호사는 친명계의 대표적인 인사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친명계 내부에서도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의견을 낸 게 공개가 된 거잖아요. 네.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좀 한 걸로 오히려 좀 해석이 우리는 됩니다. 공정하게 하고 있는 거다 이걸 보여준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비명계에서는 물론 이제 비선들끼리 징계 정하냐 이렇게 비판을 하긴 했지만 네. 그러나 친명계도 공천에서 배제를 할 수가 있다. 잘못하면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친명계 내에서 그래도 공정하게 돌아간다. 이런 메시지를 좀 보여주려고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 이 문자가 공개된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면은 그러면 이제 친명계 좀 보호하기 이런 쪽으로 갔을 수 있는데 네. 또 윤리감찰단이 감찰을 시작을 했잖아요. 물론 또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네. 그러나 어쨌든 최소한의 이 절차는 밟고 있다 이런 걸로 좀 볼 수가 있고 또 친명계 쪽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그 탈당이나 뭐 이런 거에 명분을 전혀 안 줄 거다. 아. 탈당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을 만한 뭐 징계라던가 아니면 네. 뭐 상대적인 불평등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명분을 안 줄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선거제 논의도 그래서 뒤로 미뤄졌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네. 선거제를 예를 들어 아직 결정을 하진 않았지만 병립형으로 회귀한다 그러면은 비명계 쪽에서 아 거봐라 약속도 안 지키고 저렇게 하니까 우리 저거 못 견뎌 나갈 거야 이렇게 하는 그림들을 다 막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메시지 자체가 그 친명계 쪽에서는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얘기 정리하고 잠시 쉬었다 올게요. 네. 두 번째 인터뷰 주인공은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입니다. 이번에 동작을에 출마를 하는데요. 인터뷰는 10일 수요일에 이뤄졌습니다. 듣고 올게요. 당 지지도가 떨어진 건 용산 대통령실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꽤 많다. 이런 평가를 내놓으면서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으십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이제 그런 민심이 차갑기 때문에 그래도 한동훈 비대위나 지금 최근 윤 대통령이나 많이 스탠스는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저는 좀 잘 스탠스를 잡은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얼마 전에 이 중도를 표방했고 윤 대통령은 중산층에 집중하는 것 같은 정책을 많이 내놓고 계세요. 특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 말 중에서 어떤 것은 오른편, 어떤 것은 왼쪽에서 정답을 찾겠다고 한 말에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그것이 바로 중도 실용 정치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저는 늘 헌법적 틀 안에서는 이 때로는 오른쪽 정책이 때로는 왼쪽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답을 얻겠다라는 중도를 강조하는 이 한동훈 위원장의 태도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저는 많은 당이 많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큰 숙제하면 아마 공천자라는 걸 텐데. 그렇죠. 그렇죠. 네. 어려운 숙제죠. 김무성 전 대표가 얼마 전에 여기 출연하셨어요. 네. 김무성 전 대표가 공천 학살이 이루어진다면 이건 인권 탄압이다. 네. 만약 용산발 낙하산 공천을 하면 공천 파동이 일어날 거고 그러면 필패다. 네. 무조건 진다. 네. 공감하십니까? 저는 뭐 예전부터 저도 아래로부터의 공천, 예. 저는 여야 합의에 의한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18대부터.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원칙이 경선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경선을 통한 공정한 이 공천을 항상 중요시하는 분으로서 지금 뭐 50명이 내려온다더라 그들을 위해 일부러 물갈이를 한다더라 자리를 마련한다 이건 이렇게 되면 필패다. 이러면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예. 그러니까 인위적인 물갈이, 인위적 물갈이. 그러면 이 50명 원칙이 없는 물갈이. 최소한 대통령의 측근 그룹으로 누구나 인지하는 그 50명에 대해서는 경선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다. 아니 뭐 측근 그룹이라고 무조건 경선이 있으란 법은 없죠. 그 지역의 현역이라든지 그 지역에 온 다른 경쟁자가 실질적으로 그 어떻게 보면 적격 판정을 받기 어렵다면 저는 그것 자체로 경선이 이루어질 수 없을 수도 뭐 있다고 그런 생각하는데. 아주 적격 판정을 못 받을 정도면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측근 그룹 50명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제가 보면 자가 발전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누가 측근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말도 있으니까 이 앞으로 이제 공천심사위원장의 몫인데요. 이런 부분 잘 가리셔서 무조건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서 또 지역민들의 민심,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잘 정리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 앞에 놓인 또 하나의 큰 숙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예.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했고 다시 국회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뭐 재의결을 이제 할 텐데 아마 재의결에서 무산될 가능성이 크죠. 지금 어제 이미 민주당이 뭐 재표결 빨리 하는 거 반대한다고 그랬잖아요. 일단 표결은 좀 늦춰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민주당은 이거 총선용 특검은 맞긴 맞는 거예요. 아니 총선용 특검 아니면 어제 했어야지. 이제 바로 하자 그랬어야죠. 아마 거부권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것도 이유죠. 그래요? 이유고 괜히 하는 이야기고 사실 이제 이거 도이치모터스 특검 이거는 진짜 제가 뭐 다른 건 몰라도 이건 10년 전 사건, 대통령이 결혼하시기 전 사건이고 지난번 추미애 장관의 검찰에서 털털 턴 사건 아닙니까? 뭐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했는데 이걸 갖고 또 이제 들고 나왔는데 다 좋다. 그럼 총선용 특검 아니면 빨리 이것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계속
이 이슈를 가지고 가는 자체가 너무 속보인다. 그런 생각이고. 민주당의 정쟁용 특검이다라는 이제 국민의힘 네. 입장을 같이 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예. 거기에 왜 국민들이 이렇게 찬성하실까?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반대하실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도 반성해야 된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요. 늘 국민들은 우려와 걱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특별감찰관 빨리 두어야 된다. 빨리 둬야 된다. 네, 저는 빨리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실에서도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하면 받겠다. 이렇게 입장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3지대가 얼마나 뭉칠 수 있을까? 얼마나 빅텐트를 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지금의 정치 현상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진짜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뭐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런 섭섭함 이런 부분 많이 공감합니다. 네. 사실 이준석 대표도 얼마나 섭섭함이 많겠어요. 그렇죠. 근데 정치라는 게 지금 이제 저렇게 5분의 공통점을 보실 수 있습니까? 정치적 지향점이 같다고 보십니까? 정당이라는 걸 만들고 제3지대를 만든다는 것은 예. 정치적 지향점이 같아야 되거든요. 우리 정당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를 내놓고 그 가치를 함께하는 분들과를 대신해서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건데 어떤 정치 지향점이 있을까요? 저 5분에. 아니 뭐 진영주의, 극단주의, 양당 정치 타파 이런 거 말씀하시던데요. 근데 그럼 사실은 그 속에 보면 정치 공학적인 계산이 먼저 보인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무슨 가치를 같이 하느냐. 자, 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하고 같은 정치 지향점을 가지고 이제까지 정치를 했을까요? 상대 진영에 있었죠. 사실은 저는 참 이 정치공학적인 모임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정치가 이제 국민들에게 편안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 그렇죠.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양당은 더 많이 반성하고 저는 국민의힘이니까 하여간에 저희 국민의힘 더 많이 반성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1월 10일 수요일에 있었던 나경원 전 의원 인터뷰 듣고 왔습니다. 나 전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 호평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천이 가장 중요한데 뭐 TK, PK, 강남 이런 데 측근들 공천하면 굉장히 반발이 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3지대에 대한 질문에는 정치적 지향점 가치를 같이 하는 분들이 뭉쳐야 하는데 정치 공학적인 계산이 먼저 보인다.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 인터뷰 바탕으로 취재 뒷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 가장 좀 관심은 제3지대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워낙 탈당도 많이 있고 또 신당 창당 발표도 있었기 때문인데 나 전 의원은 제3지대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봤을 때 생각보다 좀 규모가 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낙연 전 대표나 뭐 이준석 전 대표나 굉장히 좀 열려있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좀 어떻게 전망들 하나요? 그러니까 결국 큰 그림을 보면 이낙연당, 이준석당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낙연당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원칙과 상식을 포함하는 이낙연당.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두 당이 합칠 것이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준석 쪽이랑 뭐 이낙연 쪽, 민주당 쪽 취재를 종합해 보면. 네. 그래서 뭐 민주당 사정을 잘 아는 분은 이미 이낙연이랑 이준석 측은 연말부터 실무진을 교류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설 전에 합치는 작업을 마무리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설 전에 해야 되는 이유는 뭐 타임라인의 문제도 있지만 설 민심을 고려해서 설 전에 합칠 것이다. 이렇게 뭐 굉장히 확언하는 분이 계셨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과연 그럼 그 뭔가 이름 새로운 이낙연, 이준석 당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네. 이제 물어보니까 본인이 보기에는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수준의 성과는 낼 것 같다. 그때 보면 이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뭐 호남 돌풍이니 비례대표니 해서 한 38석을 얻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그 새로운 뭔가 이름을 붙여야 되는 그 새로운 당이 원내교섭단체는 업근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20석 이상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약간 새로운 게 국민의당이 호남을 조금 타겟으로 했다면 이낙연, 이준석 당은 아무래도 중도를 공략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조금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비례대표에서 약간 이득을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역으로 아니 그래도 양당의 전직 대표들인데 조금 명분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제 물어보니까 이재명, 윤석열 타파를 외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민주당은 이재명 당이 돼버렸고 국민의당은 윤석열 당이 돼버렸다. 그래서 이제 왜 계속 사당화됐다는 얘기를 두 대표가 전직 대표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명분을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뭉쳤다. 뭐 이런 식으로 명분을 내세우면 네. 이게 뭐 중도층이랑 수도권에 먹힐 수 있다. 뭐 특히 중도층이랑 수도권에 반 이재명, 반 윤석열 정서가 굉장히 팽배한데 그걸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그림은 이낙연당이 원칙과 상식 먼저 합치고 이제 이준석 당이랑 합치는 그림인데 네. 뭐 기호 3번 아까 7석은 뭐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 현역 의원 10명 이상으로 좀 출발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도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제3지대 확실히 이런 긍정적 흐름이 긍정적 분위기가 확실히 있어요. 네. 네. 여권 야권 좀 쪼개서 일단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각자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다 좀 낮게 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신당을 바라보는 시선도 좀 네.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여권 먼저 얘기를 해보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초기에 온라인으로 4만 명 정도 모았다라고 발표를 하고 아마 네. 뭐 지금은 좀 더 모였겠지만 그 이후로 이제 딱히 숫자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모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이게 굉장히 좀 높게 볼 수도 있지만 낮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그 바른정당 때를 얘기를 하던데 네. 바른정당 때 그 현역 의원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때는 훨씬 더 다운 숫자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4만 명이라는 숫자가 이제 통상적으로 지역구에서 보면 지역구가 한 20만 명 정도 유권자가 보통 평균적으로 있다라고 네.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4만 명으로는 이제 어느 지역구에서도 다 모아도 당선을 못 시키는 숫자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좀 폄하하는 목소리도 네, 네. 있고, 근데 이제 반면에 아직 창당 그 준비 단계잖아요. 네. 그리고 온라인만으로 4만 명을 모았잖아요.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이 모으는 방식은 좀 다르거든요. 이제 문서도 받고 직접 뛰어가지고 서명도 받고 뭐 이런 과정들이 네, 있으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한 가지. 그러니까 당원 숫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한 가지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현역 의원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발언들 보면은 이낙연 신당이나 원칙과 상식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지만 그 양양자 의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그 적극적으로 네, 러브콜을 네. 보내는 그런 그림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양양자 의원이 결국 현역 의원이고 상대적으로 색채가 많이 다르지 않아서 부담이 덜 된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현역 의원은 좀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얘기는 주류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이준석 전 대표는 현역 의원들 모으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고 모으더라도 되게 나중에 모으게 돼서 소위 말하는 뭐 낙엽줍기라고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천이 다 끝난 뒤에나 모으게 될 텐데 이 구체적인 일정들을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설 연휴인데 네. 설 연휴 전에 이준석 신당이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갖추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뭐 형태를 좀 갖추게 되면은 네. 이제 국민들이 설 연휴 때 밥상에서 얘기도 하고 이게 확 퍼질 수 있다라고 뭐 이제 전통적으로 보는 거죠. 네네. 물론 뭐 요즘에 온라인 시대라서 그게 유효한지는 또 다시 따져봐야 되는데 어쨌든 설 연휴를 그래서 정치권에서 기점으로 많이 보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공간이 구성이 민주당보다 좀 늦어요. 네. 한 주에서 2주 정도 늦거든요. 그러면 이 단계로 가면은 설 연휴 전에는 컷오프만 거의 가능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컷오프를 쭉 하는 과정이 설 연휴 전에 딱 나올 거라는 네.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공천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준석 신당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적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 컷오프를 굉장히 화려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람들이 넘어갈 때 결국 떨어진 사람들 오는구나. 그리고 어떤 문제점들이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리고 네. 공간이 구성 중에도 보면은 전에 뭐 민정수석실에서 일했던 그 변호사도 들어와 있고 법조인이 많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해석을 하는 게 그 얘기가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게 검증을 굉장히 빡빡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제 칼질을 되게 열심히 하는 그런 공간이 구성이 돼 있고 네. 시기도 설 전에 딱 그 계속 칼질만 하는 이런 형태로 갈 거라는 거예요. 네네. 그럼 결국 이준석 전 대표는 한참 기다려야 되고 설 연휴 이후에나 이제 합류를 하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다시 야권 신당과의 경쟁에서 좀 밀릴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야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원칙과 상식에 3인의 의원이 그렇죠.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최소 7석이 필요한데 여긴 이미 3석이 확보가 돼 있고 네. 그다음에 공천의 속도가 조금 더 빠르거든요. 그러니 여기서 훨씬 더 좀 빨리 만약에 잘리게 되면은 흡수할 수 있는 의원들의 숫자가 좀 더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의 대결이 될 텐데 지금 물론 이제 다 조각조각 나 있긴 하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은 뭐 이낙연 신당도 곧 출범을 할 테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창당은 원칙과 상식이랑 같이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발기인 대회는 각각 하고 네. 창당은 같이 하고 싶대요. 이게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럼 각각의 세력들이 있고 여기에 또 새로운 선택도 있죠. 새로운 선택도 있고 그다음에 양양자 신당 있고 네. 이준석 신당 있고 뭐 이런 그림들인데 결국엔 어쨌든 그림 자체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은 게 여권에서 하나의 신당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야권에서 하나의 통합된 신당이 나올 거예요. 그럼 네. 결국 그거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이 될 거고 대표를 부른다면은 네. 그러면 이제 두 당이 누가 주도권을 가질 거냐, 어떻게 합칠 거냐 힘싸움을 할 텐데 거기서 현역 의원이 몇 명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론조사가 어떻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요 힘싸움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아까 우리가 다 7석을 해, 그러니까 양쪽 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3번을 누가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대해야 된다 이거에 공감되는 다들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원칙과 상식과 양향자 의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 양축을 중심으로 여권의 한 무리, 야권의 한 무리 하고 그럼 이 각자가 어떻게 나중에 뭐 합치거나 연대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그림은 좀 있나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은 있어요. 지금 이낙연 신당 그리고 이준석 신당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게 한 가지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양쪽에 이제 대장들이 나서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타결을 하는 이런 그림이 한 가지가 시나리오가 있고 다만 요게 좀 현실화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낮아 보여요. 왜냐하면 원칙과 상식을 비롯해 가지고 지금 그 미래대연합이죠. 네. 그 가칭인데 미래대연합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아직 이낙연 전 대표랑 명확하게 합친 건 아니지만 네. 저 관계자가 저한테 하는 얘기는 이낙연 전 대표는 좀 뒤로 빠지기로 양해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면에 안 서기로 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주요한 자리 같은 것도 안 맡을 거고 약간 빠져 있는 그런 그림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원칙과 상식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플랫폼을 하나를 만들고 여기 안에 싹 다 모입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래대연합을 제안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 제안은 이준석 전 대표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플랫폼 아래 모일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인데 네.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사실은 그 아까 현역 의원 모으긴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지만 네. 그러나 또 가장 주목받는 그 신당인 게 그 여론조사에서 좀 높은 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당원들도 꽤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여론조사를 가지고 돌파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이제 현역 의원을 가진 플랫폼을 주장하는 이제 원칙과 상식 네. 그리고 그렇지만 또 신당 파급력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인물의 힘도 있고 네. 또 사람들도 모아둔 상태니까 이런 힘을 가지고 일종의 이제 힘싸움을 벌이게 될 텐데 네. 결국 요거를 조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구성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림 자체는 이낙연 이준석이 단판을 짓느냐 아니면 플랫폼 아래 플랫폼이라는 이름을 하나 놓고 다 모이는 그림으로 갈 거냐 이 두 가지 정도가 크게 나눠질 것 같습니다. 근데 합친다고 하더라도 이제 주도권 두고서는 엄청 치열하게 좀 다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양향자 의원이 약간 키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양향자와 이준석은 이미 밀착해 있는 상태고요. 네.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낙연과 양향자도 굉장히 밀착해 있는 상태거든요. 아직 이준석과 이낙연은 밀착하지 않았지만 양향자 중간 고리가 의원은 있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양향자 의원은 어쨌든 현역 의원이고 굉장히 이미 다 당을 맞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당원과 뭐 예를 들면 양향자 의원의 플랫폼이 합치면 또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이낙연 대표도 아직은 지금 당을 준비한 작업이 이제 뭐가 돼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럼 네. 양향자 의원의 기존 플랫폼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쪽에서 약간 협의를 할 때 이 양향자 의원을 고리로 계속 활용을 하면서 주도권 싸움을 할 때도 네. 좀 그런 거를 딜로 사용하지 않을까. 이게 조금 현실성이 높아 보여요. 그럼 지금으로서는 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점이 된다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심이 모이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총선이 또 가까워지는 그런 기준점 중에 한 가지잖아요. 네, 네. 이제 설 전후까지 얼마나 서로 세력을 키워놓고 몸집을 키워놓고 그리고 지지율을 높이느냐 요 싸움이고 그리고 어제 상황만 보더라도 뭐 이렇게 조금씩 다 양쪽이 합치는 그런 그림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야권에서는 뭐 최성전 고양시장 탈당한다 이런 선언도 해서 합류를 했고 네. 또 그 개혁신당 자칭 개혁 그 가칭이죠. 그 이준석 신당에는 뭐 김용남 전 의원이 합류한다 이렇게 좀 선언을 하기도 했고 네. 이렇게 해서 서로 계속해서 이제 몸집을 키워 나가서 마지막에 이제 M&A를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느냐 이런 그림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또 저희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나경원 전 의원은 한 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이번 주에 한 위원장 PK 행보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어요. 또 PK를 찾은 것 자체가 굉장히 전략적이라는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의 이제 부울경 지지율이 좀 떨어졌다가 네. 최근에 오른 상태인데 아무래도 엑스포 실패 같은 게 많았고요. 그래서 지역 신문에서도 보면 낙동강 벨트가 흔들린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국민의힘이 부산에서 최대 5석까지 뺏긴 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하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을 하면서 뭐 부산 민심이 흔들린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부산 일정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냥 간 게 아니라 롯데 자이언츠 우승 티를 입고 씨앗 호떡을 먹고 네. 그리고 또 갑자기 롯데 자이언츠 과거에 뭐 그 응원했던 비닐봉투 사진까지 공개를 하는 식으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행보를 했다고 보고요. 네. 그 부산 비프광장에 갔던 기자들 얘기 들으니까 사람이 진짜 너무 많아서 지금 총선이 아니라 대선인 줄 알았다고 할 정도로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팬클럽 현장 뭐 이런 팬미팅 현장 그렇습니다. 같기도 예, 하고. 그래서 예. 굉장히 움짤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많이 돌았고 그래서 당에서는 굉장히 고무된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산이 굉장히 예민한 게 부산의 출마 예정자가 대통령실이나 장차관들이 굉장히 많이 몰린 네. 상태예요. 특히나 지금 부산이 국민의힘에서는 세 곳이 약간 공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황보승희 의원 그리고 이제 하태경 의원, 장제원 의원 이렇게 이 세 군데의 신청자가 좀 복수가 굉장히 많고 네. 특히 흔히 말하는 지금 윤신 공천이 우려되는 곳이 부산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해서 부산을 갔는데 이게 공천을 잘하지 못하면 아무리 부산에 가서 구애를 하더라도 이런 분위기를 좀 살리기는 어렵다는 게 당내 관측이죠. 근데 이번에 부산 행보를 놓고는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인이 다 됐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메시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티셔츠 입은 것도 굉장히 네, 화제가 맞아요. 많이 됐어요. 누가 조언을 해주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네. 좀 평가가 어때요? 그러니까 평가는 확실히 이제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고무돼 있더라고요. 분위기를 좀 바꿔놨다 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중진 의원들도 보면은 뭐 신선하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그 지도부 인사한테 여쭤봤더니 지시가 굉장히 명확하고 그리고 뭔가 자기가 생각했을 땐 다른 사람 말 안 들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잘 듣더라. 이렇게 뭐 조언을 하거나 이제 제안을 하면은 뭐 굉장히 그 의견을 바로바로 받아들이더라. 뭐 이런 얘기를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전국 투어에서도 보면 지금 뭐 지역마다 좀 다른 메시지를 내놓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원래 한 위원장이 이제 검찰 시절에는 검사 조직에서 이제 에이스들만 간다는 데가 서울중앙지검, 대검, 법무부 이게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데 여기만 돌았었어요. 원래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좌천되면서 막 부산도 갔다가 뭐 진천도 갔다가 막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오히려 좌천됐던 게 지금 정치인한테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되게 빠르게 적응하는 건 사실인데 최근에 좀 재밌었던 게 이제 법조 기자랑 정치부 기자의 보통 문법이 조금 달라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둘 다 해봤자 법조 기자는 검사랑 똑같이 이제 보안을 생명으로 하는데 정치부 기자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밭글 같은 것도 많이 돌리고 서로 좀 이렇게 취재 현장을 상부상조하는 네. 분위기였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에 처음으로 이제 일명 티타임이라는 걸 했거든요. 기자들이랑 일부와. 근데 이제 그거를 당연히 이제 정치부 기자들 분위기에서는 그걸 다 돌린 거예요. 그쵸. 한 말을. 네, 근데 네. 이제 이게 법조 기자의 초식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재밌는 일이 있어서 이거는 예전에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도 이런 정치부 기자의 문화를 적응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는데 네. 한동훈 위원장도 이제 차차 이런 정치부 기자 문화 같은 거를 좀 적응하는 분위기다. 그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그 당에 좀 오래 있었고 지금 전국 순회 뭐 몇 군데 같이 따라갔던 그 관계자한테 좀 얘기를 들었는데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가 힘들었고 굉장히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고무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인기가 많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구에서만 인기가 많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국에서 인기가 많았고 현장에 쫓아갔는데 밀고 밀치고 이래가지고 너무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지율로만 보면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역대 뭐 대통령 후보라든가 아니면 대선 후보들 보면은 당대표 할 때,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당대표 격이잖아요. 당대표 할 때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김무성 전 대표도 예전에 많이 나왔었고. 근데 그것에 비하면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또 황교안 전 대표에 비해서도 엄청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보수 진영 내에서 기대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관계자들이 다 얘기하는 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때 일종의 좀 구원자처럼 왔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랑 좀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네. 이제 얘기들을 하면서 좀 기대감이 높은 거는 이제 내부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뭐 지금까지는 이제 밖으로 보여지는 것들이었다면 정말 중요한 건 이제 공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뭐 이번 주에 주진우 이원무 전 비서관들이 사퇴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너무 좋은 데만 간다, 양지만 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갈등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어때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당내에서도 이제 공개적으로 약간 중진들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 예를 들어 대통령실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원래 한동훈 위원장 이제 오기 전에 당내에서 뭐 약속 대령 같은 거 하지 않겠냐 대통령실과 혹은 대통령과. 근데 그게 너무 없어서 아쉽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물론 지금 컨벤션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그래서 오래가기 결국 어렵다는 관측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때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한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네. 이게 과연 어떻게 얼마큼 달라질 것이냐. 특히 김건희 특검법 이슈 같은 게 남아 있고 이태원 특별법도 지금 거부권을 한 해 만에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한동훈이 과연 다른 이야기를 위원장이 할 수 있느냐. 네.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은 맞고요. 네.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물론 당정 관계에 대해서 별개다라고 그러니까 각각 뭐 수직적 수평적 문제가 아니라 별도의 체제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특검법 거부권 이슈 같은 측면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못하면 네. 이게 정권 교체로는 이기기 어렵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사실 공천 관련해서는 이제 공간위 구성 때문에 네. 이미 용산 뜻대로 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공간위 구성을 마쳤는데 여기에 이제 이철규 의원이 또 공간위에 포함된 거잖아요. 이철규 의원은 인재영입 위원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직책을 맡다 보니까 이철규 이거는 어떻게 봐요? 윤심 공천이냐 뭐 이런 얘기 나오긴 하던데. 네. 일단은 긍정적인 얘기부터 당내에서 네. 긍정적인 얘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 공간위 구성이 그래도 지난 총선 그리고 지지난 총선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뭐 관계자가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 근거가 뭐냐면은 지난 총선 때는 김명호 위원장이었고 지지난 총선 때는 이한구 위원장이었는데 네. 둘 다 중진 의원 아니면 뭐 국회의장 출신의 정치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치인들이 하게 되면서 당시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은 지도부하고 좀 갈등이 있었어요. 지도부랑 갈등이 있어가지고 공천 잡음 같은 게 많이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정치인 출신이 하더라도 잡음 안 나올 수는 있는데 두 사례는 좀 갈등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 비정치인이 공관위원장을 해가지고 힘을 좀 빼고 네. 그렇게 해야지 이제 지도부가 좀 안정적이다. 이거 한 가지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원래 공관위 구성을 봤을 때는 인재 영입하는 사람이 한 명 원래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사무총장의 힘이 너무 강했을 때는 또 문제가 됐었대요. 근데 이번에 사무총장은 뭐 0.5손으로 불리는 장동혁 총장이니까 네. 이런 구성들로 봤을 때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이 법조인들을 많이 배치해가지고 검증 쪽에 좀 그 집중하는 네. 그런 식의 이 공간이 구성이라서 나쁘지 않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비윤계에서는 뭐 굉장히 혹평을 하죠. 뭐 비윤계 의원하고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여권에서 이제 하는 여러 가지 그 행동들 중에서 공천과 관련된 거 이거를 자기는 이제 이권이라고 보는데 네. 이 이권과 관련된 행동들을 할 때는 매번 노골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천이 최대 이권인데 대통령이 된 뒤에 첫 번째 치른 총선에 그 공천이 최대 이권인데 이거와 관련된 일들은 매우 노골적이었는데 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당 대표를 예전에 김기현 대표를 앉히는 과정에서 네. 뭐 정무수석이 뭐 안철수 의원한테 하는 얘기 있었잖아요. 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한다라든가 네. 아니면 뭐 나경원 전 의원을 좀 뭐 이렇게 앉히는 이런 장면이라든가 네.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노골적이었고 공관위원 구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을 앉히는 요거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는 그 윤핵 간의 시대가 아니고 이제 확실한 윤심의 시대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윤핵 간의 의미가 아니라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는 그냥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을 명확하게 앉혀둔 거다. 이제 이렇게 결국 실무자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 윤 대통령의 공천 의지를 보여준 거다. 이렇게 좀 비윤계 의원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이철규 의원이 합류하냐 마냐가 가장 관심사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 10일에 발표할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11일에 발표를 했어요. 이제 이걸 두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이철규 의원 가지고 설왕설래가 많아서 늦춰졌다는 얘기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저도 이제 발표되기 며칠 전부터 비윤계 의원한테 들은 건데 이철규 의원 합류는 당연한 거고 너무 기정사실이다. 근데 기자들이 순진하다 막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철규 의원이 이제 공동인재영입위원장에 공관위원까지 하면서 확실히 재신임을 넘어선 뭔가 더 나은 그런 확실히 좀 자기 체제를 그러니까 인정을 받았다 뭐 이런 네. 해석이 나오고요. 그 이철규 의원은 이제 본인 말로는 이제 자기는 이제 윤핵관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윤핵
그 윤심을 이제 연결하고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지 않겠냐는 게 네. 대부분 의원들의 이제 관측이라서 이번 공관위는 예를 들면 저기 민주당이 친명 체제를 붙였다면 이번에 여기서는 친윤 체제를 붙였다고 해석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총선에 이제 90일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권이 정말 요동을 치고 있구나 이런 표현 좀 많이 쓰는데 딱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